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 지구상에는 3천만 종의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포의 크기는 1mm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세포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먹고 숨쉬고 성장하는 모든 생명의 행위가 이 안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원시 바다에서 살았던 최초의 생명체의 자손이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각 세포에는 지구와 함께 40억 년 전에 생겨난 생명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암흑의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행성 지구는 아름다웠습니다. 제 자신 지구상의 무한한 생명체 중에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인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비행하면서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지구상에는 어떻게 하여 생명이 탄생한 것일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제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진화해온 오랜 역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맨 꼭대기에서 맨 밑에 이르기까지 46억 년 지구 역사를 나타내는 지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건 이쯤입니다. 약 40억 내지 37억 년 전입니다. 여기서 우린 저 지점으로 뛰어오릅니다. 바다에 최초의 동물이 출현한 시점. 벌써 손이 닿지 않습니다. 약 10억 년쯤 전입니다. 거기보다 더 위에서 최초의 육상 동물의 출현이라든가 공룡의 멸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위에 거의 맨 꼭대기쯤에서 인간이 출현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죠. 시리즈 첫 번째인 오늘은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난 여기부터 비어있는 이 시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수십억 년 동안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졌고 그 드라마는 뒤이은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태고의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뉴질랜드 북부 화산지대에 있는 작은 둘레가 2-3km밖에 안 되는 작은 섬으로 분화구에서 뿜어나오는 황화수소와 황산가스가 퍼져 있고 곳곳에서 뜨거운 증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100도가) 넘는 증기에 노출된 채 바위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은 황입니다. 생명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지구는 이렇게 황과 황화수소를 내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펄펄 끓는 액체는 황화수소입니다. 섭씨 90도가 넘는 이 뜨거운 액체에 과연 생명이 존재할까요? 작은 막대기 모양의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유독성 황화수소에서 사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와 가장 유사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인간은 살 수 없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생성된 것일까요? (46억 년 전) 이제 막 탄생한 행성 지구. 지구의 표면은 액체 마그마의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10억 년) 뒤 지구가 천천히 식어감에 따라 하늘로 올라간 공기는 응결하여 소나기를 이루며 지구로 떨어집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보였던 홍수가 끝나고 원시 바다가 태어납니다. 바다가 형성된 후 대기는 이산화탄소를 잔뜩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두꺼운 구름으로 차단돼 있어 겨우겨우 뚫고 들어온 햇빛 한 줄기가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입니다. 섭씨 150도가 넘는 이 열탕 바닷물 속에서 생명 창조에 필요한 요소가 쌓여갑니다. 생명 창조에 필요한 요소가 어떻게 바다에 쌓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우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969년 가을, 부서진 운석이 호주의 작은 마을 머티슨에 떨어졌습니다. Bang, up went the big boom 5 times, and people didn't know what it was, of course. Just wondered if the Third World War was starting or something, but it was. 호주 측은 운석의 성분 분석을 위해 곧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 보냈습니다. 당시 나사는 달에서 가져온 바위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바위에서는 생명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해보자 아미노산을 비롯해 생명체 구성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구의 바다에는 생명의 요소를 담은 운석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천둥에너지와 자외선이 만들어낸 화학작용도 생명의 요소가 생성되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던 중 45억 년 전 어느 날입니다. 화성과 비슷한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정면 충돌합니다.
이 자이언트 임팩트, 즉 대충돌은 지구 역사상 최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충돌의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지구의 멘틀 한 조각이 부서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조각 중 일부는 다시 지구로 끌려옵니다.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간 여러 조각이 상호 인력에 의해 끌려와 새로운 위성을 형성했고 그 위성은 지구 주위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달이 탄생합니다. 대충돌은 해저에도 엄청난 충격을 미칩니다. 해저에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원소를 내뿜는 일종의 굴뚝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달이 원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당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지금 거리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의 인력은 매우 커서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로 인한 조수간만의 차이도 지금보다 훨씬 커서 밀물과 썰물 때 차이가 10m나 됐습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바다에서는 마치 거대한 플라스크처럼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원시바다는 시아노아수소, 시아노아칼륨 같은 인간에게는 유독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작은 분자는 서로 합쳐져 더 큰 분자를 이루고 결국에는 DNA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하여 생명 창조에 필요한 재료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물질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물질에서 생명으로 뛰어오른 사건은 과학자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데이브 디모 박사도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박사가 연주하고 있는 곡은 인간의 DNA 서열을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DNA는 시아노아칼륨으로부터 만들어진 긴 핵산 가닥입니다. DNA의 서열은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어 음악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DNA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디모 박사는 원시 바다 위에 떠있던 커다란 달이 DNA 생성에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달이 파도를 일으켜 해변에 웅덩이를 형성하여 웅덩이가 마르면서 농축 과정을 거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생명의 요소로 넘쳐 흐르고 있는 원시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수많은 작은 기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시 바다의 기포는 사라지지 않고 바위에 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밀려오는 파도는
기포의 얇은 마간에 생명의 요소를 쌓아가고 농축시키기 시작합니다. 디머 박사는 원시 바다에서 생겼던 작은 기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포의 표면을 확대한 것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이 기포의 막입니다. 주위의 물질이 막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작은 방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이 작은 분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매우 묽어져서 서로 반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방 같은 이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같은 공간 안에 생명이 생성된 바로 직후 최초의 진화가 일어났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화한 생명체는 지금도 바다 밑에 살고 있습니다. (1990년) 멕시코 해안에서 800km 떨어진 이곳 바다 밑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곳은 생명이 없는 태초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은 직후부터 과학자들은 이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심 2,600m의 깊은 바닷속입니다. 지금도 계속 퍼져나갈 것처럼 보이는 용암의 흔적을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We can see this Bio9 smoker. All of these smokers are just lining this fissure.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이 보입니다. 검은 연기에는 많은 양의 황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바다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일주일 전에 놓아두었던 판자가 떠올랐습니다. Really like that syntactic foam, evidently. Oh, we can almost see it. We can almost see the marker now. Deadly Sky in the. 그 위에는 일주일 만에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Incredible. Incredible. Now I wish Pat had left only one. 생명이 없는 세계처럼 보이던 깊은 바다는 실제로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박테리아의 번식력은 과학자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박테리아는 황화수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황화수소를 먹이로 증식하기 시작한 박테리아가 최초의 생물체로 여겨집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단지 주변의 유기물을 흡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박테리아는 유기물뿐 아니라 황화수소와 황도 흡수했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8억 년) 전 황화수소를 먹이로 증식하기 시작한 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단단한 껍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부드러운 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박테리아가 우리의 원시 조상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것은 제가 우주에서 본 아름다운 푸른색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구의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강한 태양 자외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대한 달의 인력 때문에 파도가 심했으며 바다는 황화수소와 시아나칼륨이 많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의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당장 죽었을 겁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원시바다가 생명의 탄생을 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바다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병에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른 꽃에 불을 붙여 병 안에 넣으면 순식간에 타버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산소는 연소성이 높고 위험한 기체로 물질을 순식간에 분해버립니다. 산소는 최초의 생명체에게는 매우 유독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독했던 기체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원시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가득했으며 두꺼운 구름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륙이 형성되면서 산소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대륙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점차 그러자 햇빛이 바다로 직접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가 생명을 자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후에 밝혀집니다. 호주 서부의 필바라 지방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필바라의 원주민은 땅의 창조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은 온 세상을 순식간에 밝히고 동물을 깜짝 놀라게 한 불꽃에 관해 얘기합니다. 이 지방은 35억 년 전 천해, 즉 얕은 바다의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1992년 10월) 여기서 어떤 생물체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This contains the microfossils, which are the order of 3,460 million years old. Very, very old. 이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바위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태고의 바다에서 살았던 생명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35억 년이나 된 미생물의 화석이었습니다. 크기는 100분의 1mm가 될까 말까 합니다. 주변의 바위를 분석해보니 이 작은 생명체는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내놓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테리아는 목걸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억 년) 전에 살았던 시아노박테리아의 친척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태양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식량을 자체 생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육지가 생기면서 지구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햇빛을 이용해 생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표면을 확대해보면 줄지어 있는 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을 붙잡아 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안테나입니다. 생명은 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약 27억 년 전 대륙 사이의 틈 사이에 내해가 형성됐습니다. 그 바다가 지금은 호주 서부의 땅이 되었습니다. 산기슭에 지층이 드러난 것을 보면 검은 흙층이 끝없이 뻗어 있습니다. 이 검은 흙은 무엇일까요? 도쿄대학 해양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そうですね、本当に真っ黒で、手でこすってみると手も真っ黒になっちまう。で、たくさんの有機炭素が含まれているため、一種の炭ですね。太古の最も地球で古い石油の元で、炭素、有機炭素の塊ですね。(4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다이라 교수팀은 이 검은 덩어리가 시아노박테리아의 유해가 쌓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지층은 40m나 되는 높이로 쌓였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시아노박테리아가 놀랄 만큼 엄청나게 번식했던 것 같습니다.
私が立ってる面っていうのはこれは昔の実はこの地層の面あるわけですけど、これは海底の面なわけですね。その海底の面はずーっと向こうに地層の広がりが見えますけれども、水平に乗ってる地層はずっとこれと同じ地層面がずーっと続いてるわけです。この一帯ですなわちここの海底面は当時シアノバクテリア、それがこの一帯全域に今広がっていたと。そのことはこの海っていうのは決してその死の海ではなくて、非常に生命に満ち溢れたそういう活動的な海だったという。そしてその海底を我々今見ていると。 27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증식을 하여 이곳에 있던 바다 전체를 뒤덮었던 사건은 지구상 첫 번째 인구 폭발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인구 폭발은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하멜린 해안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땅 필바라 지방의 서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고의 바다에 살았던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닷속 바위 표면에 살고 있습니다. 바위 표면에 가까이 가다 보면 산소 기포를 볼 수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의 부산물로 산소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고의 바다는 시아노박테리아가 내놓은 산소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는 바다에 있는 철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많은 양의 붉은색 녹을 해저에 남겨놓았습니다. 필바라에 녹이 많은 붉은색 흙은 산화된 철이 해저에 쌓인 데서 연유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 침전물의 대부분은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산소가 철과 합쳐져 바닷바닥에 가라앉아 형성된 것입니다. 바다에 포함되어 있던 철이 모두 산화된 후에도 시아노박테리아는 계속 산소를 생산해냅니다. 그러자 점차 산소가 대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천천히 확장되어가는 대륙과 산소를 생산해내는 시아노박테리아.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오렌지빛의 지구를 청록색의 지구로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제 앞에 있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최신 지별판입니다. 석유와 석탄은 약 100년 후면 고갈되리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미 35억 년 전에 그러한 에너지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시아노박테리아가 발명한 광합성입니다. 지금도 식물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의 부산물로 산소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소는 지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바꿔놓았고 다른 생명체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면서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박테리아의 운명은 인간의 진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출현은 황화수소로 차있던 바다를 산소가 풍부한 바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황화수소에 사는 박테리아에게 산소는 극히 유해한 기체였습니다.
여기 움직이는 검은 것이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입니다. 해제에서 올라오는 구형 기포는 산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산소에 노출되면 활동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부드러운 막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는 가능한 한 산소를 피하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껍질이 단단한 박테리아는 변화하는 환경에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이들은 과감하게 산소로 가득 찬 환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중해로 뻗어 있는 삼각주. 이곳 주민은 이곳 모양을 따서 황소뿔이라고 부릅니다. 강에서 들어온 하수가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 질척한 곳에서 태고의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삼각주 지역의 지표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에 들어왔을 때 미생물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이 삼각주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tremely different. Each one is very different. And none of them have ever been studied. 세계적으로 저명한 린 마걸리스 박사는 박테리아의 진화를 추적해내면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된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녹색 층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밑에 있는 검은 층, 이것은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모인 것입니다. 단 1-2cm밖에 안 되는 층에서 태고의 바다에 살았던 박테리아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멸종을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는 다릅니다. 새로운 박테리아가 등장할 때는 옛날 박테리아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새 것이 덧붙습니다.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산소를 생산하는 시아노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는 맨 위층과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로 된 맨 아래층 사이에 붉은색 층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글리스 박사는 현재 이 붉은색 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층에서 마글리스 박사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긴 녹색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작은 박테리아도 산소에 대한 저항력이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소에 노출되면 죽는 이 박테리아가 산소가 나오는 근원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글리스 박사는 태고의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흰 개미 동산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흰 개미가 내놓는 배설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산소는 반응력이 높은 기체이므로 산소를 만들어낸 박테리아가 산소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박테리아도 산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이유는 유기물을 산소와 함께 연소를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산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필수품으로 만든 겁니다. 산소가 풍부한 환경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간 박테리아 중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은 후 산소에 적응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진화되어 나왔습니다. 황화수소 대신에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10배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활동성도 좋아졌습니다.
산소가 제공하는 엄청난 에너지는 호전적인 박테리아를 탄생시킵니다. 이들은 공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보다 몸집이 큰 유기체도 공격합니다. 막을 찍고 들어가 세포 안으로 침입하여 유전자를 먹어치웁니다. 산소가 제공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이런 박테리아가 생긴 것입니다. 황화수소가 풍부한 환경에 남아있던 막이 부드러운 박테리아도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막이 부드러운 박테리아와 호기성 박테리아 사이에 치열한 경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아마도 현재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권이 퍼져 있고 3천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경쟁적이던 두 유기체가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이상한 현상을 직접 목격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의 전광우 박사입니다. 이야기는 1969년에 시작됩니다. 전 박사는 미국 여러 호수에서 채집한 아메바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배양하고 있던 아메바 대부분이 독성이 높은 박테리아에 감염돼 죽기 시작했습니다. 전 박사는 시리에 빠진 채 죽은 아메바를 하나씩 없애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특이한 아메바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메바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에 감염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 아메바 안에 다른 박테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아메바는 박테리아를 가진 채 계속 살았습니다. (5년) 뒤 전 박사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메바 안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테리아를 제거하자마자 아메바는 활력을 잃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메바는 그 박테리아 없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아메바에 기생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박테리아를 아메바 밖에서 배양하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 박테리아는 아메바 안에서만 삽니다. 아메바한테서 뭔가를 받아서 사는 게 틀림없습니다. 우린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아메바가 두세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박테리아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일종의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전 박사가 본 것과 비슷한 현상이 원시 바다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억 년 전 어느 날 핵을 가진 박테리아가 대항하여 싸우던 호기성 박테리아를 삼킵니다. 그리하여 박테리아의 공생관계가 형성됐고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시작입니다. 이 세포는 두 개의 박테리아가 합쳐지고 난 직후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가운데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자손인 미토콘드리아에게 둘러싸인 핵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분열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인간 세포에는 2,000개가 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핵이 있으면서 산소를 호흡하는 새로운 유기체가 탄생하였습니다. 박테리아를 제외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공생 창조 관계의 생산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유기체가 함께 합쳐져서 새로운 유기체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뎀부터 새로 만들거나 하드디스크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해 놓은 것을 이용해서 서로 합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종종 상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부품을 가져다 새로운 것을
20억 년에 걸친 수고 끝에 생명은 마침내 놀라운 구조로 발전하였습니다. 산소 호흡 능력과 세포 핵을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체가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생명체는 끊임없이 서로 협력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위기가 닥쳐올 때 유기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미생물이 만들어낸 세포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과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바로 그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상호 협력하며 이 지구의 공동 주민으로서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우주 왕복선을 타고 크기가 1mm도 되지 않는 작은 세포를 연구하였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세계에서도 모든 생물체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세포의 세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옆에 있는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구는 그때까지 보고 있었던 작은 세포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지구 전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